이탈리아 토스카나의 한 트라토리아에서 비명이 터졌습니다. 40년간 리소토 하나로 마을을 먹여 살린 요리명인이 자기 부엌 솥 바닥을 보고 주저앉은 겁니다. 까맣게 탄 밥이 솥에 들러붙어 있었어요. 범인은 한국인 사위였습니다. 장모는 당장 그 탄 쓰레기를 버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사위는 버리기는커녕 그 검은 덩어리에 물을 부어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는 경악했죠. 하지만 바로 그 시커먼 물 한 모금이 10년간 어떤 약으로도 잡지 못했던 장모의 위장을 뒤흔들어 놓습니다. 태운 밥이 약이 되는 나라. 실패한 요리가 사람을 살리는 나라. 이탈리아 요리 명인의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든 한국의 검은 보석.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합니다. 본 영상은 한국의 위대한 전통 식문화와 실제, 과학적 사실을 바탕으로 극적 이해를 돕기 위해 재구성된 이야기입니다. 잠깐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로사입니다. 이탈리아 토스카나의 작은 마을 산 퀴리코에서 트라토리아를 운영하는 72세 요리사예요. 트라토리아가 뭐냐고요? 이탈리아 시골에 있는 가정식 식당이에요. 미슐랭 별 같은 건 없습니다. 대신 할머니가 해주던 맛, 어머니가 물려준 레시피, 그런 것들로 40년을 버텨온 곳이죠. 제 식당에는 메뉴판이 없어요. 손님이 오면 제가 그날 만든 걸 내놓습니다. 선택권 따위는 없어요. 제가 곧 메뉴판이거든요. 그래도 예약은 2달치가 꽉 차 있습니다. 피렌체에서 1시간을 달려오는 사람도 있고 로마에서 3시간을 운전해 오는 단골도 있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 리소토 때문입니다. 리소토라는 게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쌀에 육수 붓고 치즈 넣고 저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천만에요. 리소토는 쌀 한 톨의 상태를 손끝으로 느끼는 요리입니다. 불의 세기를 귀로 듣고 육수가 쌀에 스며드는 속도를 눈으로 읽어야 해요. 1분만 늦어도 쌀이 퍼지고 30초만 빨라도 심이 남습니다.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완벽한 한 점. 저는 그걸 40년간 찾아온 사람이에요. 제 손은 쌀을 만지면 상태를 압니다. 수분이 몇 %인지, 전분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 쌀이 지금 불에서 내려야 하는지, 30초를 더 둬야 하는지. 의사가 환자 맥을 짚듯 저는 쌀의 맥을 짚어요. 그게 제 손이고 제 자부심입니다. 그런 제게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쌀을 태우는 겁니다. 이탈리아에서 솥바닥에 밥이 눌어붙었다는 건 요리사가 자기 일을 포기했다는 뜻이에요. 집중하지 않았다는 증거이고 재료를 존중하지 않았다는 고백입니다. 제 부엌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저는 그 솥을 통째로 밖에 내다버립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예외를 둔 적이 없어요. 하지만 오늘 제 부엌에서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도 제 손이 아닌 다른 사람의 손으로요. 제 딸 줄리아가 한국인 남자와 결혼한 건 3년 전이었어요. 재원이라는 이름의 청년이었습니다. 파리 유학 시절에 만났다고 하더군요. 줄리아가 전화로 결혼하겠다고 말했을 때 저는 파스타 반죽을 밀던 손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 어디 사람이래. 한국이요, 엄마. 반죽 밀던 밀대가 멈췄습니다. 한국이라. 저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 나라인지도 정확히 몰랐어요. 중국 옆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처음 산 퀴리코에 왔을 때 저는 녀석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마른 체격의 조용한 눈. 이탈리아 남자들처럼 와하 웃지도 않고 큰 제스처도 없었습니다. 악수를 하는데 손이 부드럽더군요. 요리사의 손이 아니었어요. 칼자루를 잡아본 적도 없는 손이었습니다. 제가 처음 녀석에게 한 질문은 이거였어요. 요리할 줄 아나? 재원이 서툰 이탈리아어로 대답했습니다. 밥은 지을 수 있습니다. 밥이요? 저는 속으로 피식 웃었어요. 이탈리아에서 밥 짓는다는 건 리소토를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 사람은 모르겠지요. 저는 재원을 부엌에 들이지 않았습니다. 제 부엌은 성역이에요. 40년간 오직 제 손만 닿은 공간이죠. 남편 루이지가 살아있을 때도 부엌만큼은 제 영역이었습니다. 루이지는 홀을 맡았어요.
손님을 맞고 와인을 따르고 농담을 던지는 건 그 사람 몫이었죠. 저는 부엌에서 요리만 했어요. 그게 우리 부부의 본업이었고 우리의 사랑 방식이었습니다. 루이지가 떠난 건 5년 전이에요. 심장이었습니다. 아침에 식당 문을 여는데 옆에 없더군요. 뒤돌아보니 현관 의자에 앉은 채로 가버렸어요. 커피잔을 손에 쥔 채로요. 따뜻한 커피가 식을 때까지 저는 그게 잠든 줄 알았습니다. 루이지가 없는 식당을 혼자 돌리면서 제 몸도 망가지기 시작했어요. 위가 먼저 무너졌습니다. 의사는 만성 위축성 위염이라고 했어요. 위벽이 얇아져서 조금만 자극적인 것을 먹으면 속이 뒤집힌대요. 아이러니하죠. 40년간 음식을 만든 사람이 음식을 못 먹게 되었으니까요. 가장 견디기 힘든 건 리소토를 못 먹는 거였어요. 제가 만든 리소토, 루이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했던 그 리소토를. 저는 더 이상 한 숟갈도 넘길 수 없었습니다. 파르메산 치즈의 짠맛이 위벽을 긁었고 버터의 기름기가 속을 뒤틀었어요. 매일 만들면서 매일 못 먹는 음식. 그게 제 리소토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똑같았어요. 새벽 5시에 부엌에 들어가 육수를 올리고 쌀을 씻고 리소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냄새가 났어요. 제 부엌이 아닌 곳에서 나는 냄새가요. 탄 냄새였습니다. 쌀이 타는 냄새. 저는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어요. 누가 감히 내 부엌에서 쌀을 태우고 있는 거지. 부엌 옆 작은 조리대에 재원이 서 있었습니다. 그 녀석이 가져온 작은 솥에서 연기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솥 바닥을 들여다봤습니다. 까맣게 눌어붙은 밥. 숯이 따로 없었어요. 저는 그 솥을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건 요리가 아니라 범죄였어요. 제 성역에서 벌어진 신성 모독이었습니다. 당장 그 솥을 들고 나가. 저는 이를 악물고 말했어요. 재원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녀석의 눈이 당황한 게 아니라 차분했다는 게 저를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제가 아는 이탈리아 남자였다면 변명이라도 했을 겁니다. 미안하다, 실수했다, 뭐라도 한마디 했겠죠. 그런데 재원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침묵이 저를 더 불편하게 만들었어요. 마치 제가 잘못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만드는 침묵이었거든요. 줄리아가 소리를 듣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재원 씨는 일부러 그런 거야. 한국에서는 원래 이렇게 먹어. 일부러요. 일부러 쌀을 태웠다고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세상에 어떤 요리 문화가 쌀을 고의로 태우는 겁니까? 그건 요리가 아니라 파괴예요. 저는 줄리아의 말을 한 귀로 흘렸습니다. 저는 재원의 솥을 밖으로 끌어냈어요. 까만 솥 바닥이 아침 햇살에 비쳤습니다. 숯덩이 같은 밥알들이 바닥에 달라붙어 있었죠. 저 꼴을 보세요. 이게 음식입니까? 저는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걸 먹는다고요? 요리의 기본도 모르는 나라구먼. 재원은 아무 말 없이 솥을 도로 가져갔습니다. 그 녀석의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확신했어요. 역시 이 사람에게 부엌을 맡기면 안 돼. 쌀 하나 제대로 다루지 못하는 사람이 내 딸 밥은 어떻게 해주는 거지. 눈살이 찌푸려지고 저도 모르게 헛웃음이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때 저는 몰랐어요. 제가 쓰레기라고 내던진 그 검은 솥 바닥이 수백 년 전부터 사람을 살려온 약이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약이 가장 절실하게 필요한 사람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것도요. 그날 저녁 재원이 또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이번에는 제 눈을 피하지 않고 당당하게요. 그 녀석의 손에는 아까 그 솥이 들려 있었어요. 까맣게 탄 바닥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인상을 찌푸렸어요. 아직도 안 버렸어? 그런데 재원이 한 행동이 저를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그 녀석이 그 탄 솥에 물을 부은 겁니다. 뜨거운 물을요. 쏴! 솥바닥에 물이 닿자 치익하는 소리가 났어요. 탄 밥알 사이로 갈색 물이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흙탕물 같았어요. 아니, 하수구 물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네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탄 밥을 버리지도 않고 거기에 물을 부어서 우려내겠다고요? 이건 뭐 요리도 아니고 세척도 아니고 대체 뭘 하자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재원이 주걱으로 솥바닥을 긁기 시작했어요. 꼬독꼬독. 눌어붙은 밥알이 떨어지면서 갈색 물이 점점 짙어졌습니다. 이 녀석은 그걸 작은 냄비에 옮겨 담더니 약한 불에 올렸어요. 보글보글 끓기 시작하자 김이 올라왔습니다. 냄새를 맡는 순간 저는 멈칫했어요. 역한 냄새를 예상했거든요. 탄 것이니까 쓰고 텁텁한 냄새가 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아니었어요. 묘하게 고소한 향이 부엌에 퍼졌습니다. 볶은 보리 같기도 하고 굽기 직전에 빵 껍질 같기도 한 향이었어요. 불쾌하지 않았습니다. 이상하게도요. 줄리아가 옆에서 설명했어요. 엄마, 이건 숭늉이라는 거야. 한국에서는 밥을 지은 다음에 솥바닥에 눌어붙은 밥에 물을 부어서 끓여 마셔. 식사 후에 차처럼 마시는 거래. 차라고요. 태운 밥을 우린 물을 차라고 부른다고요.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왔습니다. 이탈리아에는 세상에서 가장 좋은 차가 있어요. 에스프레소요. 매일 아침 바에서 에스프레소 한 잔이면 되는데 왜 굳이 탄 밥물을 마셔야 합니까? 제 머릿속에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행동이었어요. 하지만 재원은 개의치 않는 표정이었습니다. 이 녀석이 숭늉을 도자기 잔에 따랐어요. 연한 갈색 물이었습니다. 맑지도 탁하지도 않은 살짝 뿌연색이었어요. 이 녀석이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눈을 감더군요. 마치 최고급 와인을 음미하는 사람처럼요. 저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탄 밥물 마시면서 와인 마시는 표정을 짓다니. 한국 사람들의 미각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재원이 조심스럽게 잔을 제 쪽으로 밀었어요. 장모님, 한 모금만 드셔보시겠습니까?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됐어요. 난 에스프레소가 있으니까. 재원은 더 권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자기 잔을 마저 비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또 속이 뒤집혔어요. 저녁에 리소토를 2숟갈 먹은 게 화근이었습니다. 버터가 위벽을 때렸어요. 속이 쓰리고 신물이 올라왔습니다. 욕실에서 세면대를 붙잡고 한참을 구역질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약통을 열어 위산 억제제를 2알 꺼냈습니다. 하루에 2알이 최대 복용량인데 오늘은 벌써 4알째였어요. 약이 듣지를 않았습니다. 예전에는 1알이면 괜찮았는데 요즘은 4알을 먹어도 속이 가라앉질 않아요. 의사가 말했던 것이 떠올랐습니다. 로사, 위벽이 너무 얇아졌어요. 이대로 가면 위궤양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자극적인 음식을 완전히 끊어야 해요. 자극적인 음식을 끊으라니요. 저는 이탈리아 요리사예요. 올리브유, 마늘, 치즈, 버터. 이탈리아 요리의 기본 재료가 전부 제 위장의 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요리사에게 식재료를 끊으라는 건 화가에게 물감을 뺏는 것과 같아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위가 쓰려서 자세를 바꿔봐도 소용이 없었어요. 왼쪽으로 누워도 오른쪽으로 누워도 속이 찌르는 듯 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이러다 정말 식당을 못하게 되는 건 아닌지. 식당을 접으면 루이지와의 마지막 연결도 끊기는 거예요. 그 생각이 위보다 더 아팠습니다. 새벽 3시에 목이 말라서 부엌에 내려갔어요.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려는데 식탁 위에 뭔가 놓여 있었습니다. 도자기 잔에 담긴 갈색 물. 옆에 메모가 있었어요. 재원의 글씨였습니다. 서투른 이탈리아어로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장모님, 속이 불편하실 때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저는 그 잔을 한참 내려다봤습니다. 탄 밥을 우린 물. 이탈리아 요리사 72년 인생에서 가장 비상식적인 음료.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그 시간 제 위장은 칼로 긁히는 것 같았고 약도 듣지 않았고 잠도 올 기미가 없었습니다. 저는 잔을 집어들었어요. 마시려는 게 아니라 치우려고요. 그랬는데 잔을 드는 순간 고소한 향이 올라왔습니다. 아까 부엌에서 맡았던 그 향이요. 볶은 보리 같은 따뜻한 향. 새벽 3시 위가 찢어지는 것 같은 그 순간 그 향은 이상하게도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잔을 싱크대 앞에 가져갔어요. 버리려고요. 그런데 손이 기울어지지 않았습니다. 무슨 미련이냐고요. 미련이 아니에요.
궁금증이었습니다. 40년간 요리를 해왔는데 태운 쌀을 물에 우려서 마시는 문화는 처음 접했거든요. 이탈리아, 프랑스, 스페인, 그리스. 지중해 요리 문화권 어디에도 이런 발상은 없어요. 요리에서 태움은 실패의 증거일 뿐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그 실패를 음료로 만들어 마신다고요. 도대체 왜? 무슨 이유로? 저는 잔을 다시 식탁에 내려놓았어요. 그리고 부엌을 나왔습니다. 마시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버리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제 작은 양보였어요. 아직은 인정할 수 없었거든요. 이탈리아 요리사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침대로 돌아가는 복도에서 재원과 줄리아의 방 앞을 지나갔어요. 문틈으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줄리아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원 씨, 엄마가 요즘 너무 안 좋아. 속이 쓰려서 밤마다 못 자시는 거 알지? 그러니까 포기하지 마. 재원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어요. 대신 종이 넘기는 소리만 바스락거렸습니다. 그 녀석이 뭔가를 읽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발걸음을 멈추고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또 말했어요. 한국에서 엄마한테 보내준 거 있잖아, 누룽지라고. 그거 효과 있을까? 재원이 대답했습니다. 확신은 못하지만 한국에서는 수백 년 전부터 위가 약한 사람한테 이걸 먹였어요. 할머니도 항상 그러셨고요. 할머니라는 단어에 제 발이 멈췄어요. 누군가의 할머니가 해주던 음식이라. 그건 제가 평생 해온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할머니의 레시피를 어머니가 물려받고 어머니의 레시피를 제가 물려받은 것처럼 한국에서도 누군가의 할머니가 이 음식을 만들어줬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상에 빠질 때가 아니에요. 태운 밥은 태운 밥이고 약은 약이에요. 그 둘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방으로 돌아가 이불을 덮었어요. 위는 여전히 쓰렸고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에 그 갈색 물이 이상하게도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점심 영업이 끝나고 저는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손님들이 다 나간 뒤에 트라토리아는 고요합니다. 접시 부딪히는 소리도 와인 따르는 소리도 멈추고 오직 벽식의 초침 소리만 남아요. 그 고요함 속에서 저는 매일 같은 일을 합니다. 루이지가 앉던 자리에 빈잔을 하나 놓아두는 거예요. 루이지는 항상 저 자리에 앉았어요. 입구에서 두 번째 테이블, 창문 쪽 자리요. 거기 앉으면 부엌문이 정면으로 보이거든요. 제가 요리를 들고 나오는 모습을 가장 먼저 볼 수 있는 자리예요. 40년간 그 남자는 거기 앉아서 제 요리를 기다렸어요. 리소토가 나오면 첫 숟가락을 뜨기 전에 항상 같은 말을 했죠. 오늘도 완벽이야, 로사. 완벽이라니요. 매일 같은 레시피인데 뭐가 완벽해요. 저는 늘 그렇게 타박했지만 속으로는 그 말이 좋았습니다. 사실은요, 루이지가 완벽이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이 제가 하루를 버티는 이유였어요. 지금 저 빈자리에 아무도 없습니다. 제 리소토를 기다리는 사람도 완벽이라고 말해줄 사람도요. 그런데 제 리소토를 가장 먹고 싶어하는 사람은 바로 저예요. 역설이죠. 만드는 사람이 못 먹는 음식이라니. 오늘도 시도해봤어요. 영업이 끝나고 남은 리소토를 접시에 담아 루이지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어요.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쌀이 입안에 닿는 순간 파르메산 치즈의 짠맛이 혀를 건드렸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숟갈도 넘겼어요. 괜찮은 것 같았습니다. 세 번째 숟갈을 삼키는 순간이었어요. 위가 뒤틀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제 뱃속에 손을 넣고 내장을 비트는 것 같았어요. 숟가락을 떨어뜨렸습니다. 금속이 접시에 부딪히는 소리가 빈 식당에 울렸어요. 저는 식탁을 붙잡고 일어나서 화장실로 뛰어갔습니다. 세면대에 매달려 구토를 했어요. 세 숟갈. 고작 세 숟갈이 제 한계였습니다.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어요. 입꼬리에 위산이 묻어 있었습니다. 눈 아래는 까맣게 그늘져 있었고요. 72세 노인이 세면대에 매달려 있는 모습이라니. 제가 만든 음식에 제가 당하는 꼴이었어요. 수도꼭지를 틀어 얼굴을 씻었습니다. 찬물이 볼을 때렸어요. 물기를 닦으면서 생각했어요. 이러다 정말 못하게 되겠구나.
리소토를 못 만드는 게 아니라 리소토를 만들 힘이 없어지는 날이 올 거예요. 새벽에 일어나 육수를 끓이고 쌀을 볶고 20분 동안 팔을 쉬지 않고 저어야 하는 체력이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 몸으로 그 노동을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요? 식당 문을 닫는다는 건 루이지에게 이 자리를 다시는 차려주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매일 놓아두는 빈잔도 항상 펴놓는 냅킨도 더 이상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그건 루이지를 두 번째로 보내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심장이 그를 데려갔고 두 번째는 내 위장이 그를 데려가는 거예요. 약통을 열다가 뚜껑이 미끄러져 바닥에 떨어졌어요. 허리를 굽혀 주울 기력도 없었습니다. 한쪽 무릎을 바닥에 대고 겨우 집어 올렸어요. 일어나는데 세면대를 두 손으로 붙잡아야 했습니다. 5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주방에서 하루 14시간을 서서 일했어요. 쉬지 않고 솥을 들고 팬을 흔들고 오븐을 열었습니다. 그때의 체력이 지금은 약통 뚜껑 하나 줍는데도 부족했어요. 제대로 먹지 못하니 당연한 결과였죠. 몸이 쓸 연료가 없는 거예요. 마을 주치의 마르코 선생이 지난주에 한 말이 떠올랐어요. 로사, 영양 수액을 맞는 것도 고려해봐야 합니다. 이대로 가면 근감소증이 옵니다. 영양 수액이라니요. 그건 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맞는 거잖아요. 저는 아직 매일 식당을 열고 있는 사람이에요. 남들에게 음식을 만들어 먹이는 사람이 영양 수액을 맞는다니 그게 말이 됩니까? 저녁이 되자 줄리아가 제 방에 왔어요. 엄마, 얼굴이 왜 그래? 줄리아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했어요. 늘 하던 대답이죠. 하지만 줄리아는 제 약통을 봤습니다. 아침에 가득 차 있던 약통이 반이나 비어 있었거든요. 엄마, 하루에 약을 몇 알 드시는 거야? 줄리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면 딸이 울 것 같았거든요. 줄리아가 약통을 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재원 씨 음식 한 번만 먹어봐. 제발. 약이 이렇게 안 듣는데 다른 방법이라도 해봐야 하지 않아?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태운 밥물이 약보다 나을 리가 없잖아. 그건 미신이야. 줄리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미신이 아니야, 엄마. 재원 씨 할머니가 평생 이렇게 드셨대. 한국에서는 할머니들이 다 이렇게 해. 우리 할머니도 엄마한테 요리를 가르쳐 줬잖아. 한국 할머니들은 이걸 가르쳐 준 거래. 한국 할머니라. 또 그 단어가 나왔습니다. 어젯밤 문틈 너머로 들었던 말이 겹쳤어요. 할머니가 항상 그러셨다는 재원의 말. 줄리아가 한국 할머니들 이야기를 하는 말. 나라는 다르지만 할머니의 손맛이라는 것은 같은 뿌리인 거 아닌가요? 저도 제 어머니의 레시피를 그대로 쓰고 있으니까요. 잠깐 흔들렸지만 저는 다시 고개를 저었어요. 안 돼. 나는 이탈리아 요리사야. 태운 밥에 기대는 순간 내 40년이 무너지는 거야. 줄리아가 입술을 깨물었어요.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방을 나갔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위가 또 쓰렸어요. 약을 먹었습니다. 듣지 않았어요. 옆으로 누웠어요. 소용없었습니다. 결국 새벽 2시에 또 부엌으로 내려갔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물을 꺼내려는데 시선이 식탁으로 갔어요. 어젯밤과 같은 자리에 또 도자기 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갈색물. 고소한 향. 재원이 매일 밤 놓아두고 가는 모양이었어요. 저는 한참을 그 잔과 눈싸움을 했습니다. 마시면 지는 거야. 쓰레기를 마시는 꼴이잖아. 하지만 위는 칼로 긁는 듯 아팠고 약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어요. 물을 마셔봤자 소용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물은 위산을 희석시킬 뿐 달래주지는 못하니까요. 저는 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이번에도 버리려고 한 건지 마시려고 한 건지 솔직히 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잔을 기울이는 순간 그 향이 코끝에 닿았습니다. 따뜻하고 고소한 위협적이지 않은 향. 72세의 이탈리아 요리사가 새벽 부엌에서 한국인 사위가 놓고 간 태운 밥물을 들고 서 있었어요. 이것이 내 인생의 가장 초라한 순간일까요? 아니면 가장 솔직한 순간일까요? 답은 아직 몰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어요.
재원은 매일 밤 같은 자리에 숭늉을 놓아두었습니다. 저는 매일 밤 그 잔을 들여다봤어요. 하지만 마시지는 않았습니다. 입술까지 가져간 적은 있어요. 한 번 새벽 4시예요. 위가 너무 쓰려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거든요. 잔을 들어 올렸는데 입술에 닿기 직전에 내려놓았어요. 아직 아니야. 아직은. 그 사이 제 몸은 더 나빠졌습니다. 체중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원래 64kg이었는데 58kg까지 떨어졌습니다. 어르신 6kg이면 적은 숫자 같지만 70대 노인에게 6kg은 큽니다. 성인 남자 팔뚝 한 개 무게가 빠진 셈이에요. 팔뚝이 가늘어졌어요. 솥을 드는데 힘이 붙였습니다. 리소토를 저을 때 팔이 떨렸어요. 예전에는 20분을 쉬지 않고 저었는데 이제는 15분을 넘기기 어려웠습니다. 나머지 5분은 팔을 쉬면서 겨우 마무리했어요. 문제는 그 5분이었어요. 리소토는 쉬지 않고 저어야 합니다. 주걱이 솥 바닥을 떠나는 순간 쌀이 눌러붙기 시작해요. 제가 가장 혐오하는 그 상태, 탄밥이 되는 거죠. 40년간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았던 그 실패가 제 손에서 일어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점심 영업 중이었어요. 테이블 넷이 동시에 리소토를 시켰습니다. 솥 4개를 번갈아 저어야 했어요. 세 번째 솥에서 팔이 풀렸습니다. 손가락에 힘이 빠지면서 주걱이 미끄러졌어요. 30초. 고작 30초를 못 저었습니다. 솥 바닥에 쌀이 눌었어요. 살짝이었지만 저는 그 냄새를 바로 알아챘습니다. 타는 냄새. 제 부엌에서 나면 안 되는 냄새가 제 손에서 난 겁니다. 재원이 태운 밤 냄새를 맡고 경악하던 그날의 제가 이번에는 제 솥 앞에 서 있었어요. 저는 누른 부분을 주걱으로 긁어내고 나머지를 접시에 담았어요. 하지만 바닥에 누른 쌀의 전분이 이미 전체에 퍼져 있었습니다. 식감이 달랐어요. 단골 마우리치오가 한 숟갈 먹더니 멈칫했습니다. 로사, 오늘 좀 다르네. 그 한마디가 칼이었어요. 마우리치오는 20년 단골이에요. 제 리소토의 미세한 차이도 알아채는 사람이죠. 저는 웃으며 얼버무렸어요. 새쌀을 써봤어. 하지만 주걱을 쥔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제 손이 리소토를 배신한 거예요. 그날 저녁 식당을 닫고 혼자 부엌에 앉아 있었어요. 마우리치오가 남기고 간 접시가 싱크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깨끗이 비워진 접시가 돌아왔는데 오늘은 리소토가 조금 남아 있었어요. 그걸 보는 게 리소토를 못 먹는 것보다 더 아팠습니다. 손을 펼쳐봤어요. 40년간 칼을 잡고 솥을 들고 반죽을 치대던 손이에요. 마디마디에 화상 자국이 있고 손톱은 짧게 깎여 있고 손가락 끝에는 나이프에 베인 흉터가 수십 개 있습니다. 이 손이 제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솥을 20분 동안 잡고 있을 힘이 이 손에서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의사에게 갔습니다. 마르코 선생이 제 팔뚝을 잡더니 한숨을 쉬었어요. 로사, 근육이 너무 빠졌어요. 영양이 부족해서 몸이 근육을 태우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면 반년 안에 주방에 서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반년이요. 고작 반년이라고요. 저는 40년을 더 하고 싶은데 반년밖에 안 남았다고요. 진료실 창문으로 올리브 나무가 보였습니다. 저 나무는 200년을 살았는데 저는 반년이라니요. 마르코 선생의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가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마르코 선생이 처방전을 꺼냈습니다. 영양보충제와 위장보호제 조합이었어요. 한 달 분량이 200유로가 넘었습니다. 비싼 건 상관없었어요. 문제는 효과였습니다. 지금까지 먹은 약이 얼마인데요? 서랍 한 칸이 빈 약통으로 가득 찼어요. 다 먹었습니다. 다 안 들었어요. 약국 봉투가 쓰레기통에 쌓이는 속도보다 제 위장이 좋아지는 속도가 느렸습니다. 아니, 좋아진 적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 새 약을 펼쳐놓고 한참 바라봤어요. 12가지였습니다. 위산 억제제, 점막 보호제, 소화효소제, 비타민 B12, 철분제, 칼슘제. 아침에 4알, 점심에 3알, 저녁에 5알. 밥은 3숟갈도 못 넘기면서 약은 12알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밥보다 약을 더 많이 먹는 인생이라니. 이게 요리사의 말년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루이지가 살아있었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아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겠죠. 로사, 약이 12알이면 그것도 코스 요리 아니야? 그 사람은 뭐든 농담으로 만들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이 식탁에는 농담을 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도 위가 뒤틀렸습니다. 새벽 1시였어요. 약을 먹으려고 물을 떠왔는데 약이 목구멍에서 걸렸습니다. 물로 억지로 삼켰어요. 위산 억제제의 쓴맛이 혀 뒤쪽에 남았습니다. 그 맛이 사라지기도 전에 속이 다시 쓰려왔어요. 약을 먹은 지 5분도 안 돼서요. 저는 약통을 식탁에 내려놓고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식탁 위에 또 잔이 있었습니다. 재원의 숭늉이었어요. 일주일째 매일 밤 놓여있는 그 잔. 저는 오늘도 그 잔을 바라봤습니다. 갈색 물이 잔 안에서 미동도 없이 고요했어요. 약통과 숭늉 잔이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한쪽은 200유로짜리 최신 의약품 12알. 다른 쪽은 태운 밥에 물을 부어 우린 가격을 매길 수조차 없는 갈색 물 한 잔. 72세 요리사의 위장을 달래줄 답이 어디에 있는지 저는 점점 모르겠어졌어요. 재원의 메모가 오늘도 잔 옆에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문장이었어요. 장모님, 속이 불편하실 때 미지근하게 데워서 드세요. 같은 말을 일주일째 적어두고 있는 거예요. 강요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그냥 매일 밤 잔을 놓아두고 갑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럴까요? 장모에게 무시를 당하면서도 왜 포기하지 않는 걸까요? 이탈리아 남자였으면 진작 포기했을 거예요. 아니, 첫날 제가 솥을 밖으로 끌어냈을 때 다시는 부엌에 발을 들이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조용한 한국 사람은 매일 밤 같은 잔을 같은 자리에 같은 메모와 함께 놓아둡니다. 마치 제가 언젠가는 마실 거라고 확신하는 것처럼요. 저는 잔을 들어 올렸어요. 이번에는 입술에 갖다 댔습니다. 미지근한 온기가 입술에 닿았어요. 한 모금. 단 한 모금만. 제 위장이 이 잔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72세 요리사의 혀가 이 물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그것만 확인하면 돼. 저는 눈을 감고 잔을 기울였습니다. 갈색 물이 입술 사이로 흘러들어왔어요. 혀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숟가락을 떨어뜨린 그때처럼 또 한 번 모든 것이 멈추는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맛이 없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제가 아는 맛의 체계로는 설명이 안 되는 맛이었어요. 이탈리아 요리에는 5가지 맛이 있습니다. 단맛, 짠맛, 신맛, 쓴맛, 감칠맛. 파르메산 치즈의 감칠맛, 토마토의 신맛, 프로슈토의 짠맛. 40년간 이 5가지를 조합해서 요리를 만들어 왔어요. 그런데 이 갈색 물은 그 어디에도 속하지 않았습니다. 쓴맛인가 싶었는데 쓰지 않았어요. 단맛도 아니었습니다. 굳이 표현하자면 빈맛이었어요. 맛이 비어있다는 게 말이 되나요? 하지만 그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에요. 마치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캔버스 같은 맛. 거기엔 아무런 공격이 없었습니다. 짠맛이 위벽을 찌르지 않았고 신맛이 식도를 긁지 않았고 기름기가 속을 뒤트지 않았어요. 잔을 들고 있는 손을 내려다봤어요. 화상 자국과 칼자국이 있는 이 손이 지금 태운 밥물을 들고 있습니다. 40년 요리 인생에서 가장 초라한 장면이었어요. 2번째 모금을 마셨습니다. 이번에는 혀에 좀 더 오래 머금었어요. 그제야 느꼈습니다. 고소함이었어요. 아주 먼 곳에서 오는 것 같은 희미하지만 분명한 고소함. 볶은 밀처럼, 아니 정확히는 빵. 오븐에서 갓 꺼낸 치아바타의 밑바닥, 살짝 그을린 그 부분의 향과 비슷했어요. 이탈리아 요리사의 혀가 한국 음식에서 이탈리아 빵의 향을 찾아낸 거예요. 아이러니했습니다. 3번째 모금을 삼킨 뒤 저는 멈췄어요. 위를 가만히 느껴봤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리소토 3숟갈에 뒤집히던 위가 숭늉 3모금에는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통증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통증이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매일 밤 위산에 시달리는 사람만 알 수 있습니다. 잔을 내려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맛이 좋아서가 아니에요. 위가 나아서도 아닙니다.
잔을 쥔 손가락 끝이 주체할 수 없이 떨렸어요. 만약 이 물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40년간 제가 믿어온 모든 것이 흔들리는 거니까요. 이탈리아 요리사가 태운 밥물에 위안을 받았다는 건 제 요리 인생의 근간이 무너지는 소리거든요. 저는 잔을 식탁에 내려놓고 부엌 선반에서 오래된 요리 사전을 꺼냈어요. 이탈리아어, 프랑스어, 스페인어로 된 식재료 백과 사전이에요. 색인을 넘겼습니다. 쌀, 현미, 볶음쌀. 태운 쌀에 대한 항목은 없었어요. 당연하죠. 유럽 요리에서 태운 쌀은 사전에 실릴 이유가 없으니까요. 저는 사전을 덮고 나머지를 마시지 않은 채 잔을 식탁에 두고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잠이 온 겁니다. 일주일 만에 처음이었어요. 매일 밤 위산 때문에 2~3시간밖에 못 잤는데 그날은 눈을 감자마자 몸이 가라앉았습니다. 새벽 1시에 마신 숭늉 3모금이 한 일이라고는 믿기 어려웠지만 사실이었어요. 위산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목구멍이 타는 느낌도 없었어요. 그냥 조용했습니다. 오랜만에 제 몸이 조용했어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시계가 6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5시간. 고작 5시간이지만 지난 2달간 가장 긴 수면이었어요. 부엌에 내려갔더니 식탁 위에 잔이 비어 있었습니다. 제가 마시다 남긴 숭늉을 누군가 치운 거예요. 잔은 깨끗이 씻겨 있었고 옆에 3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직 김이 올라오는 따뜻한 숭늉이었어요. 재원이 벌써 일어나서 새로 끓인 모양이었습니다. 그 말은 녀석이 제가 밤에 숭늉을 마셨다는 걸 안다는 뜻이에요. 빈잔의 수위가 달라진 걸 봤겠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됐다. 어땠냐. 그런 말 한마디 없이 그냥 3잔을 놓아두고 간 거예요. 이탈리아 남자였으면 당장 달려와서 그것 봐. 내가 뭘 했어 하고 떠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침묵으로 저를 기다려요. 그 침묵이 어떤 말보다 무거웠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잔 앞에 서 있었어요. 아침 햇살이 창문을 통해 들어와 잔 속 갈색 물 위에 빛을 떨어뜨렸습니다. 이 물이 뭐길래? 태운 쌀을 물에 우려낸 것뿐인데. 하지만 제 위장은 이미 대답을 알고 있었어요. 어젯밤 3모금 후의 고요함을 제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어요. 아침 숭늉은 미지근했습니다. 밤에 마신 것보다 조금 더 진했어요. 고소한 향이 코를 간지렸습니다. 2모금, 3모금. 위가 조용했어요. 4모금째를 마실 때 제 눈에 뭔가 걸렸습니다. 잔 밑바닥에 쌀 조각이 하나 가라앉아 있었어요. 까맣게 그을린 작은 쌀 한 톨. 일주일 전이었으면 그걸 보고 역겨워했을 거예요. 하지만 그 아침 저는 그 검은 쌀 한 톨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이 쌀은 실패한 쌀이에요. 솥 바닥에 눌어붙어 재구시를 못한 쌀이죠. 그런데 이 실패한 쌀이 물을 만나면 다른 무언가가 됩니다. 72세 요리사의 위장을 공격하지 않는 조용한 무언가가요. 잔을 비웠습니다. 그날 점심 영업을 마치고 저는 컴퓨터 앞에 앉았어요. 72세의 인터넷을 켜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줄리아가 가르쳐준 대로 검색창에 글자를 쳤어요. 숭늉. 한국어로 된 페이지가 잔뜩 떴습니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줄리아에게 번역을 부탁했습니다. 줄리아가 읽어주는 내용에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쌀이 솥 바닥에서 눌어붙으면서 전분이 열에 의해 분해된다고 했습니다. 이때 덱스트린이라는 물질이 만들어진대요. 덱스트린은 전분보다 분자가 작아서 소화가 훨씬 쉽고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요. 게다가 이 덱스트린이 위벽을 감싸는 보호막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저는 줄리아에게 다시 읽어달라고 했어요. 위벽을 감싸는 보호막이라고요. 제 위벽은 종이처럼 얇아져서 음식이 닿을 때마다 쓰라린데 이 갈색물이 그 위벽을 감싸준다는 겁니까? 약도 못한 일을 태운 쌀물이 한다고요. 줄리아가 한 가지 더 알려줬어요. 한국에서는 조선시대부터 위가 약한 사람에게 숭늉을 먹였다고요. 동의보감 같은 옛 의학서에도 비슷한 내용이 있대요. 수백 년 전 한국 의사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200유로짜리 최신 약으로 잡지 못한 그 답을
한국 할머니들은 부엌에서 매일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솥 바닥을 긁어 물을 부으면 끝이었어요. 처방전도 약국도 200유로도 필요 없이요. 재원의 할머니도 그렇게 했다고 했죠. 그 할머니의 할머니도요. 수백 년간 한국 부엌에서 이어져 온 처방전이었습니다. 저는 아직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몸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이 잔을 찾게 될 거라는 것을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줄리아가 번역해준 마지막 문장, 그 한 줄이 제 40년 요리 인생을 통째로 뒤흔들었어요. 보름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숭늉을 마셨어요.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재원이 놓고 간 잔을 마시고 밤에 식탁에 놓인 잔을 마셨어요. 하루 2잔. 그게 제 비밀이었습니다. 줄리아에게도 말하지 않았어요. 이탈리아 요리사가 태운 밥물을 마신다는 걸 아직은 입 밖에 낼 수 없었거든요. 변화는 천천히 왔습니다. 처음 사흘은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위는 여전히 쓰렸고 밤에도 깼습니다. 그래 봐, 역시 안 되잖아. 저는 속으로 쓴웃음을 지었어요. 태운 밥물이 약을 이길 리가 없다고, 내가 맞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나흘째부터 뭔가 다른 점을 느꼈어요. 새벽에 깨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매일 3번 깨던 것이 2번이 되었고 일주일째에는 1번만 깼어요. 보름째에는 새벽까지 깨지 않고 잔 날이 이틀이나 있었습니다. 약으로 해내지 못한 일이었어요. 몸무게를 재봤습니다. 58kg에서 움직이지 않던 바늘이 59.2kg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1.2kg. 대단한 숫자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2달간 줄기만 하던 체중이 처음으로 올라간 겁니다. 마르코 선생이 들으면 아마 의자에서 일어설 거예요. 줄기만 하던 게 올라갔다는 건 몸이 영양을 흡수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가장 큰 변화는 아침에 왔어요. 어느 날 눈을 떠서 부엌에 내려갔는데 냉장고를 열다가 멈췄습니다. 배가 고팠거든요. 배가 고프다니. 이 감각을 얼마 만에 느끼는 건지 모르겠어요. 2달, 석 달, 위가 망가진 뒤로 배고픔이라는 감각 자체가 사라졌었습니다. 먹으면 아프니까 몸이 먹고 싶다는 신호를 보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아침 제 위장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뭐 좀 먹어. 저는 리소토를 한 숟갈 떴어요. 전날 남은 것이었습니다. 숟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어요. 삼켰습니다. 5초, 10초, 30초. 위가 조용했어요. 2번째 숟갈을 떴습니다. 3번째도요. 4번째 숟갈까지 넘겼을 때 저는 싱크대에 기대서 한참을 서 있었어요. 5번째를 떠볼까 망설였지만 멈췄습니다. 욕심내면 안 돼. 3숟갈이 한개였던 사람이 4숟갈을 먹은 거예요. 고작 1숟갈 차이지만 그 한 숟갈이 제게는 세상이었습니다. 파르메산 치즈의 짠맛이 혀에 닿았을 때 위가 거부하지 않았어요. 1달 전에는 이 맛이 칼날이었는데 오늘은 그냥 맛이었습니다. 그냥 맛. 요리사에게 이보다 감사한 순간이 있을까요? 그리고 리소토를 저을 때 팔이 덜 떨렸어요. 15분에서 주저앉던 팔이 17분까지 버텼습니다. 고작 2분이지만 리소토에서 2분은 쌀 수백 톨의 운명이 결정되는 시간이에요. 그 2분 동안 솥 바닥에 쌀이 눌지 않았습니다. 마우리치오가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 갔어요. 오늘 좋은데 로사. 그 한마디에 제 어깨가 내려갔어요. 1달간 잔뜩 올라가 있던 어깨가요. 솔직히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는 없어요. 약도 계속 먹고 있었으니까요. 숭늉 때문인지 약 때문인지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확실해요. 약만 먹을 때는 나아지지 않았다는 것. 숭늉을 함께 마시기 시작한 뒤에야 변화가 왔다는 것. 요리사의 혀는 속일 수 있어도 요리사의 위장은 속일 수 없습니다. 줄리아가 눈치를 챘어요. 엄마, 요즘 안색이 좋아졌어. 저는 아닌 척했습니다. 그래? 잘 모르겠는데. 줄리아가 웃었어요. 아침에 부엌에서 콧노래 부르시던데요. 콧노래라니. 저는 기억이 나지 않았지만 줄리아가 거짓말을 할 이유는 없었어요. 제가 콧노래를 불렀다면 그건 몸이 가벼워졌다는 증거겠죠. 보름째 되던 날
저는 마르코 선생에게 갔어요. 정기 검진이었습니다. 마르코 선생이 제 배를 눌러보더니 표정이 달라졌어요. 로사, 뭔가 달라졌는데요. 위벽 두께가 약간 회복된 것 같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얼마나요? 마르코 선생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치로 보면 미미하지만 추세가 바뀐 게 중요해요. 지금까지 계속 얇아지기만 했는데 처음으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뭘 바꾸셨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태운 밥물을 마시고 있다고 의사에게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대신 이렇게 얼버무렸습니다. 좀 잘 먹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마르코 선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습니다. 뭘 하고 계신 건지 모르겠지만 계속하세요. 그리고 약은 절반으로 줄여봅시다. 위벽이 회복 추세니까 약물 부담을 줄이는 게 오히려 좋을 거예요. 12알이 6알로 줄었습니다. 밥보다 약을 많이 먹던 인생에서 처음으로 약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간 거예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올리브 나무 사이로 난 돌길을 걸었어요. 토스카나의 오후 햇살이 등에 내려앉았습니다. 5월의 바람이 볼을 스쳤어요. 길가에 양귀비꽃이 빨갛게 피어 있었습니다. 이 길을 루이지와 수천 번 걸었는데 오늘은 발걸음이 조금 가벼웠습니다. 1.2kg이 늘었으니 더 무거워야 하는데 이상하게 가벼웠어요. 마르코 선생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습니다. 추세가 바뀌었다. 줄기만 하던 것이 올라갔다. 방향이 바뀌었다. 방향이라는 단어가 마음에 걸렸어요.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끝을 향해 가던 것이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뜻이니까요. 약국 앞을 지나갔어요. 평소 같으면 들러서 약을 샀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길이 멈추지 않았어요. 약이 6알로 줄었으니 아직 남아있거든요. 약국 유리문에 비친 제 모습을 슬쩍 봤습니다. 한 달 전보다 등이 조금 덜 굽은 것 같았어요. 착각일 수도 있지만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보름간 재원이 한 일을요. 이 녀석은 매일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의도적으로 솥바닥에 밥을 눌렸습니다. 물을 붓고 끓이고 잔에 따라 식탁에 놓았어요. 매일 2번씩 보름 동안. 30번이에요. 한 번도 빼먹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랑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마셨냐고 묻지 않았습니다. 제가 재원에게 한 일을 떠올려 보세요. 솥을 밖으로 끌어냈고 쓰레기라고 불렀고 한국의 요리 문화를 모욕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모욕을 당하면서도 30잔의 숭늉을 놓아두었어요. 한 잔도 빠지지 않고요. 이건 고집이 아니에요. 이건 뭘까요? 저는 아직 그 단어를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지가 40년간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서 오늘도 완벽이야 로사하고 말해줬던 것과 재원이 보름간 매일 같은 자리에 잔을 놓아둔 것이 어쩐지 닮아있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말하지 않고 곁에 있는 방식. 그게 사랑이라면 나라가 달라도 그 모양은 비슷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 저녁 저는 재원을 불렀습니다. 재원 씨. 이 녀석이 거실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제가 녀석 이름을 부른 게 손에 꼽을 정도로 적었으니까요. 부엌으로 오세요. 재원이 천천히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문 앞에서 멈칫했어요. 제 부엌은 성역이었으니까요. 40년간 오직 제 손만 닿은 공간에 들어오는 게 쉽지 않았을 겁니다. 들어와요. 제가 말했습니다. 재원이 한 발짝 안으로 들어왔어요. 2번째 발은 내딛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저는 솥을 가리켰어요. 여기서 밥을 지어봐요. 재원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이 커졌어요. 뭘 하라는 건지 제대로 이해한 건지 모르겠지만 녀석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시 말했어요. 당신이 매일 밖에서 숭늉을 끓여왔잖아. 이제부터는 여기서 해요. 제 솥으로. 재원은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숙였어요. 이탈리아식 인사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식이었어요. 허리를 90도 가까이 굽히는 그 인사. 저는 그런 인사를 처음 받아봤습니다. 그 각도가 주는 무게감이 예상 밖이었어요. 재원이 싱크대로 가서 쌀을 씻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맞은편 조리대에 기대서 지켜봤어요.
녀석의 손을 관찰했습니다. 쌀을 씻는 방식이 달랐어요. 이탈리아에서는 리소토 쌀을 씻지 않습니다. 전분이 빠지면 크리미한 식감이 안 나오거든요. 하지만 재원은 쌀을 여러 번 헹궜어요. 물이 맑아질 때까지 4번을 씻었습니다. 물이 뿌옇다가 점점 맑아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는 전분을 남기고 이 사람들은 전분을 빼는구나. 같은 쌀인데 접근이 완전히 다르다. 재원이 솥에 물을 맞추고 불을 켰어요. 저는 물의 양을 눈으로 쟀습니다. 쌀 위로 손가락 한마디. 정확했어요. 이 사람 밥을 많이 지어본 손이구나. 처음 만났을 때 부드럽기만 하던 손이 지금은 달라 보였습니다. 칼자루를 잡는 손은 아니지만 솥을 다루는 손이었어요. 밥이 다 되어갈 때 재원이 불을 줄였습니다. 그리고 기다렸어요. 저는 그 기다림을 봤습니다. 리소토는 쉬지 않고 저어야 하지만 한국 밥은 기다려야 하는 거였어요. 뚜껑을 열지 않고 불을 건드리지 않고 솥 안의 쌀이 스스로 완성되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참을성 없는 이탈리아 요리사에게는 고문 같은 시간이었지만 재원은 태연했습니다. 부엌에 시계 초침 소리만 흘렀어요. 재원은 솥 앞에 서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명상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아니, 솥 안의 소리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있었던 겁니다. 치직. 솥 바닥에서 소리가 났어요. 쌀이 눌기 시작하는 소리였습니다. 제가 가장 혐오하던 그 소리. 하지만 재원은 불을 끄지 않았어요. 오히려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제가 리소토 쌀의 상태를 손끝으로 느끼듯 이 사람은 밥이 눌는 소리를 귀로 듣고 있었습니다. 타는 것과 눕는 것의 경계를 소리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 순간 멈칫했어요. 40년간 제가 해온 것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저는 리소토 쌀이 솥 바닥에 닿는 소리를 듣고 주걱을 통해 전해지는 저항감으로 쌀의 상태를 읽어요. 귀와 손이 제 도구입니다. 재원도 마찬가지였어요. 귀로 불의 상태를 읽고 있었습니다. 제가 인정하지 않았을 뿐 밥을 짓는 것도 요리였어요. 쌀의 상태를 감각으로 읽는 것, 불의 세기를 판단하는 것, 완성의 순간을 아는 것. 도구는 달랐지만 쌀을 대하는 태도는 똑같았습니다. 제 어머니가 생각났어요. 어머니는 저에게 리소토를 가르칠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쌀이 너에게 말을 걸 거야, 로사. 귀를 열어. 한국의 할머니도 재원에게 같은 말을 했을까요? 밥이 너에게 말을 걸 거야, 귀를 열어. 나라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솥이 다른데 할머니들의 가르침은 어쩌면 같았을지도 모릅니다. 재원이 뚜껑을 열었습니다. 김이 솟아올랐어요. 솥 바닥에 노릇하게 누른 밥이 보였습니다. 까맣게 탄 게 아니었어요. 황금빛에 가까운 갈색이었습니다. 재원이 그 위에 물을 부었어요. 치익 소리와 함께 수증기가 올라왔습니다. 고소한 향이 부엌을 채웠어요. 한 달 전 처음 맡았던 그 향. 볶은 보리 같은 갓 구운 빵 밑바닥 같은 향이요. 재원이 주걱으로 바닥을 살살 긁었어요. 누른 밥알이 떨어지면서 물이 점점 갈색으로 변했습니다. 한 달 전에는 하수구 물이라고 생각했던 그 색이 오늘은 다르게 보였어요. 호박빛이었습니다. 토스카나 들판의 가을빛과 비슷한 따뜻한 갈색이었어요. 재원이 숭늉을 잔에 따랐습니다. 제게 건넸어요. 장모님. 저는 잔을 받았습니다. 한 모금 마셨어요. 한 달 동안 매일 마신 맛이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부엌에서 제 솥으로 만든 숭늉이었으니까요. 이 부엌에서 40년간 수천 번의 리소토가 탄생했어요. 벽에 걸린 구리 냄비들, 선반에 줄지어 선 올리브유 병들, 천장에서 내려오는 마늘 다발. 전부 이탈리아의 것들이에요. 그 사이에서 한국의 숭늉이 태어났습니다.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데 이상하게도 그 고소한 향은 이 부엌에 자연스럽게 섞였어요. 저는 잔을 내려놓고 재원을 봤어요. 고마워요. 처음으로 한 말이었습니다. 3년간 이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어요. 잘했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요. 재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녀석이 고개를 돌렸어요. 눈을 감은 것 같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보지 않았어요. 들키고 싶지 않은 순간은 혼자 남겨두는 게 예의니까요.
그날 밤 저는 루이지의 자리에 앉았어요. 입구에서 두 번째 테이블, 창문 쪽. 빈잔 대신 숭늉 잔을 놓았습니다. 루이지, 당신이라면 뭐라고 했을까? 사위가 만든 태운 밥물을 당신 아내가 마시고 있어. 40년간 리소토만 고집하던 당신 아내가. 아마 당신은 웃었겠죠. 그리고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오늘도 완벽이야, 로사.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토스카나의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이 선명했습니다. 이 별들 아래 어딘가에 한국이 있겠죠. 재원의 할머니가 매일 밥을 짓고 숭늉을 끓이던 부엌이 있을 거예요. 그 할머니의 손도 제 손처럼 거칠었을까요? 손톱도 짧게 깎여 있었을까요? 소틀 드는 팔뚝에 힘이 있었을까요? 만나본 적 없는 한국의 할머니가 오늘따라 가까이 느껴졌습니다. 잔을 비우고 일어났어요. 루이지의 빈 잔을 치우지 않고 그대로 두었습니다. 내일도 여기 앉을 거니까요. 숭늉 한 잔과 함께요. 석 달이 지났습니다. 제 몸무게는 62kg까지 돌아왔어요. 64kg에서 58까지 떨어졌던 것을 생각하면 거의 원래 자리로 온 거예요. 약은 4알로 줄었습니다. 12알에서 6알로, 6알에서 4알로. 마르코 선생이 검진 결과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로사, 위벽 두께가 정상 범위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하신 겁니까? 저는 웃기만 했어요. 태운 밥물을 마시고 있다고 이제는 말할 수 있었지만 굳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리소토를 다시 먹을 수 있게 되었어요. 5숟갈, 6숟갈, 7숟갈.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파르메산 치즈의 짠맛이 혀에 닿으면 예전처럼 위가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요. 버터의 기름기도 견딜만 했습니다. 완전히 좋아진 건 아니에요. 여전히 한 접시를 비우지는 못합니다. 아마 예전처럼 돌아가지는 못할 거예요. 72세의 위장은 32세의 위장이 될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만든 리소토를 맛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했어요.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그 행위가 요리사에게는 자기 존재를 확인하는 의식이거든요. 가장 큰 변화는 팔에서 왔습니다. 영양이 돌아오니 근육이 조금씩 붙었어요. 리소토를 저을 때 주걱을 잡은 손에 다시 힘이 들어갔습니다. 15분에서 멈추던 팔이 18분을 버텼어요. 그리고 어느 날 20분을 채웠습니다. 쉬지 않고 20분. 40년간 해온 그 시간을 다시 채운 거예요. 마지막 1분에 팔이 떨렸지만 솥바닥에 쌀이 눌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됐어요. 그날 저녁 저는 창고에서 작은 칠판을 꺼냈어요. 루이지가 살아있을 때 오늘의 추천 와인을 적던 칠판이었습니다. 5년간 창고에 묻혀 있었어요. 먼지를 닦으니 검은 표면이 드러났습니다. 녹색 테두리에 루이지의 옛 글씨가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저는 그 위에 새 글씨를 적었습니다. 40년간 메뉴판 없이 운영해온 식당에서 처음으로 메뉴를 쓴 거예요. 분필을 잡는 손이 어색했습니다. 이탈리아어로 적고 그 아래에 한 줄을 더 적었어요. 재원에게 부탁해서 한국어로 쓴 겁니다. 리소 브루치아토 콘 브로도. 누른 쌀을 우린 따뜻한 국물. 그 아래 한국어로 숭늉. 마우리치오가 저녁에 와서 칠판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로사? 저는 대답했어요. 한국에서 온 거야. 태운 밥에 물을 부어 끓인 건데 식후에 마시면 좋아. 마우리치오가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태운 밥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처음엔 미쳤다고 생각했어. 하지만 마시고 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재원이 숭늉을 끓여 마우리치오에게 건넸어요. 마우리치오가 한 모금 마시더니 멈칫했습니다. 고소하네. 그리고 두 번째 모금. 나쁘지 않은데? 세 번째 모금을 마시고 나서 잔을 내려다봤어요. 로사, 이거 밥으로 만든 거 맞아? 맞아. 태운 밥. 마우리치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믿을 수가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3개월 전에 저와 똑같은 표정이었습니다. 재원이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그 미소를 보면서 제가 처음 숭늉을 마시고 멈칫했던 새벽을 떠올렸습니다. 같은 반응이었어요. 의심, 한 모금, 그리고 멈춤. 숭늉은 그렇게 사람을 멈추게 만드는 음료였습니다.
마우리치오가 잔을 비우고 재원에게 한마디 했어요. 한 잔 더 돼.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20년 단골의 추가 주문이었어요. 저녁 영업이 끝나고 저는 루이지의 자리에 앉았어요. 석 달 전처럼 빈잔 하나를 놓았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옆에 숭늉 잔을 하나 더 놓았어요. 루이지, 이건 내가 모르는 맛이야. 한국에서 온 거야. 태운 밥에 물을 부은 건데 우리가 평생 혐오하던 그 태운 밥이 약이었어. 당신 아내를 살린 약이야. 창밖으로 산 퀴리코의 밤이 보였습니다. 올리브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어요. 저 나무들은 200년을 살았죠. 저도 좀 더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 부엌에서, 이 솥 앞에서 좀 더 오래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재원이 줄리아와 함께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재원의 손에 솥이 들려 있었어요. 3개월 전 제가 밖으로 끌어냈던 그 솥이에요. 까맣게 그을린 바닥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건 실패의 흔적이 아니었어요. 수백 년간 한국 할머니들이 가족을 살려온 약의 흔적이었습니다. 재원이 솥을 제 조리대 위에 올려놓았어요. 저는 처음으로 그 솥을 제 부엌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구리 냄비와 올리브유 병 사이에 한국의 검은 솥이 놓였어요. 어울리지 않는다고요? 아니에요. 저 솥에서 나오는 고소한 향은 이 부엌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줄리아가 제 옆에 섰어요. 엄마, 좋아 보여. 저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줄리아, 고마워. 좋은 사람 데려와서. 줄리아의 눈이 빨개졌어요. 재원은 싱크대 앞에서 쌀을 씻고 있었습니다. 4번 헹궈서 물이 맑아질 때까지요. 그 뒷모습이 루이지의 뒷모습과 겹쳐 보였어요. 홀에서 와인잔을 닦던 루이지의 뒷모습. 말없이 자기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는 사람의 뒷모습. 닮았습니다. 저는 리소토 솥에 불을 켰어요. 옆에서 재원이 밥솥에 불을 켰습니다. 2개의 불이 나란히 타올랐어요. 이탈리아 할머니의 레시피와 한국 할머니의 레시피가 같은 부엌에서 동시에 시작된 겁니다. 저는 쌀을 볶기 시작했어요. 올리브유에 마늘을 향을 내고 쌀을 넣어 투명해질 때까지 볶습니다. 옆에서 재원의 솥에서 밥물 끓는 소리가 들렸어요. 보글보글. 제 솥에서는 치직치직. 2가지 쌀소리가 부엌에서 섞였습니다. 저는 주걱으로 리소토를 저으면서 귀로는 재원의 솥소리를 들었어요. 밥이 뜸들고 있었습니다. 곧 눕기 시작할 거예요. 3개월 전이었으면 당장 불을 꺼 하고 소리쳤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아요. 그 눕는 시간이 약이 만들어지는 시간이라는 걸요. 리소토가 완성되었어요. 접시에 담았습니다. 숭늉도 완성되어 잔에 따랐어요. 저는 접시와 잔을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이탈리아 요리사의 40년이 담긴 리소토와 한국 할머니들의 수백 년이 담긴 숭늉. 둘 다 쌀로 만들었어요. 하나는 쉬지 않고 저어서 만들고 하나는 가만히 기다려서 만듭니다. 하나는 최고의 상태를 추구하고 하나는 실패한 상태에서 시작합니다. 정반대인데 나란히 놓으니 하나의 식사였어요. 손님들에게 말할 겁니다. 리소토를 드시고 이 한 잔도 드셔보세요. 한국에서 온 건데 태운 밥에 물을 부은 거예요. 놀라실 거예요. 저도 놀랐으니까요. 이탈리아 최고의 리소토 장인이 쓰레기라고 내던진 검은 솥 바닥. 그 안에는 수백 년간 한국 할머니들이 지켜온 약이 들어있었습니다. 덱스트린이라는 이름의 과학이, 동의보감이라는 이름의 역사가, 그리고 매일 밤 말없이 잔을 놓아두던 한국인 사위의 마음이요. 태운 밥은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200유로짜리 약 12알이 못한 일을 솥 바닥을 긁어 물을 부은 한 잔이 해냈어요. 실패한 쌀이 물을 만나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게 숭늉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로사였다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200유로짜리 약을 믿으셨을까요? 아니면 태운 밥물 한 잔을 믿으셨을까요? 댓글에 약 또는 숭늉 한 글자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